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무려 2억 6,3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증발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큰 규모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매도 압력이면 사실 시장이 크게 물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7만 6천 달러에서 7만 7천 달러 선을 위협하면서 아주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하방 압력을 역으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걸까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광판은 사실 자동차에 계기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깜빡이는 가격이라는 속도계만 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엔진 내부의 연료 분사량, 그리고 수급의 압력이거든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가격 이면을 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심층 분석에서는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의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인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도록 거시적 흐름과 뉴스 이면의 맥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역시 2,300달러를 돌파하면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버티기의 실체,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현물 ETF에서의 순유출이라는 겉보기 데이터하고 그 가격 방어라는 실제 결과 사이에 꽤 큰 괴리가 있잖아요. 그 해답은 사실 파생상품 시장에 있습니다. 아, 파생상품이요? 네네. 현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도 가격이 안 밀리는 기현상은 무려 3억 4,571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청산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와, 3억 4천만 달러요? 네, 특히 이 중에서 2억 5,556만 달러가 이른바 숏 청산,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 포지션에 집중이 되었거든요. 숏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빌려서 판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 예상대로 하락하지 않고 특정 지지선을 딱 버텨내버리면 이 사람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가격에 자산을 다시 사들여야만 합니다. 아, 강제로 매수를 해야 하는 거군요. 네, 하락을 주도하려던 세력이 강제로 매수 세력으로 돌변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매수 주문을 막 쏟아낸 셈이죠. 우리가 흔히 이걸 쇼트 스퀴즈 반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끌어당기던 숏 세력이라는 한 축이 청산이라는 형태로 강제로 손을 놔버리니까 반대편으로 가격이 팍 튕겨 올라가는 작용이 나타난 거군요. 네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치 팽팽화 줄다리기에서 한쪽이 갑자기 줄을 놔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아, 그 줄다리기 비유가 아주 좋은데 거기서 핵심을 덧붙이자면요. 단순히 줄을 놓은 게 아니라 줄을 놓친 쪽이 강제로 반대편 팀으로 끌려가서 줄을 함께 당기게 된 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반대편 팀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당겨준다? 네, 그 기계적인 반대 매매가 롱 포지션의 힘을 배가시킨 것이죠. 코인베이스나 글래스노드 같은 온체인 분석 기관들이 현재 시장에서 단기 바닥 형성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짓누르던 그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잠재적 매도 연료가 이번 대규모 슛 청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상당 부분 소진되었다고 데이터 분석가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엔진 내부에 쌓여있던 찌꺼기가 한번 강하게 연소되어서 날아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물 ETF에서의 자금 이탈이 계속된다면 파생상품 시장의 기계적인 매수세만으로는 장기적인 상승을 견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계가 있죠. 결국 파도 밑에 해류, 그러니까 진짜 거대 자본이 시장에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텐데요. 최근 체코 중앙은행과 관련된 소식이 바로 이 구조적 변화의 단면을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피트 리졸 통해서 확산된 그 소식 말이죠? 네네. 체코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의 비트코인을 한 1% 소규모로 편입할 경우에 전체 위험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기대 수익은 상승한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국가 단위의 준비자산 운용에 비트코인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체질 변화에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 체코 중앙은행의 1% 편입 시나리오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적인 수학적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거든요. 보통 전통적인 외환 보유액은 달러, 국채, 금 이런 것들로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오면 이 자산들은 특정 방향으로 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 기존 자산들과의 상관계수가 극히 낮거든요. 혼자 튀는 성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1%만 딱 비트코인을 할당을 하면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도 손실은 전체 자산의 1%로 딱 제한이 됩니다. 아, 잃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그 특유의 변동성으로 막 몇 배 상승을 해버리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상단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리스크는 철저히 통제하면서 수익의 폭발력만 취한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 위험 대비 수익의 비대칭성을 지금 기관들이 수학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해내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잃을 수 있는 하방은 1%로 잡혀 있고 벌 수 있는 상방은 활짝 열려 있다는 논리가 참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무겁고 거시적인 기관인 중앙은행 단위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 사람들의 일상적인 소비단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아, 그 블록 발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결제 인프라 기업 블록의 발표를 보니까요. 스퀘어 가맹점 중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곳이 무려 80만 8천 곳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이게 통계를 보니까 무려 8초마다 7곳씩 새로운 상점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거시경제의 금고 그리고 동네 카페의 결제 단말기 이 양쪽에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게 디지털 자산이 가진 두 가지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정체성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에서는 가치 저장 수단이자 인플레이션 해제 수단으로서 국가 단위의 편입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아래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상거래에 쓰이는 교환 매개체로서의 유틸리티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탑다운과 바텀업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네요. 네네. 이러한 동시 확장은 사실 그 자산의 펀더멘털을 극도로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기적인 숏스퀴즈 같은 어떤 파생 상품의 변동성을 넘어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레이어 중 하나로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구조적인 데이터죠. 그렇군요. 하지만 자본의 유입과 덩치의 성장은 늘 필연적으로 기존 권력과의 충돌을 낳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성장통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장이 주류로 편입되면서 벌거지는 규제 주도권 다툼,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바로 그 충돌의 징후들 같은데요. 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가 암호화폐 예측시장 관할권을 두고 위스콘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뉴스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 현직 대통령 가족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미국 제재를 받은 사기 조직 운영자들과 연계된 프로젝트와 협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룰메이커들의 갈등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먼저 CFTC와 위스콘신주의 소송권을 보면요. 이건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기존 법체계에 도대체 어느 서랍에 넣을 것인가를 둔 영토 분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관할권 싸움이군요. 네, 블록체인 기반의 예측 시장을 CFTC의 관할인 어떤 파생 상품이나 선물의 일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정부가 통제해야 하는 도박이나 베팅 시스템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네요. 그러니까요. 법적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양쪽 규제 당국이 모두 자신들의 통제권 아래 두려고 지금 강하게 충돌하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삿바 싸움이 완전히 결론 나기 전까지는 이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시장의 상수로 두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디폴트 값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 현직 대통령 관련 보도 말인데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의 핵심은 본래 익명성, 그리고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탈중앙화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본질이죠. 자,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중앙화 정치 인물이 이 영역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자 큰 평판 리스크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제재 대상과 얽혔다는 의혹 보도까지 나왔는데 시장은 이 충돌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까요? 사실 그 모순이 바로 현재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시험대입니다. 최고위급 정치 권력이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막대한 대중적 관심이나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죠.
자금은 엄청나게 몰리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감시의 렌즈도 수십 배 더 촘촘해지거든요. 이 디파이 생태계 특유의 어떤 복잡하고 익명화된 파트너십 구조는 필연적으로 규제 당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박 같은 거네요. 네, 만약 현직 대통령과 연관된 프로젝트에서 자금 세탁이나 제재 위반 이슈가 공식화된다면 이건 단순히 단일 프로젝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에 불똥이 되겠군요. 네, 규제 당국에게 디파이 시장 전체를 아주 강력하게 옥죄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즉 이런 주류 정치 권력의 개입은 시장의 합법성이라는 후광을 비춰주는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주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뇌관을 심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와, 양날의 검이네요. 이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도권을 두고 싸우고 또 주류 권력의 진입으로 규제의 칼날이 매서워지니까 자본은 아주 영리하게 도피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돈은 항상 살 길을 찾죠. 네, 그 도피처가 바로 철저히 전통 금융의 문법을 따르는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이라는 점이 오늘 다룰 세 번째 뉴스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RWA 수익 플랫폼인 뉴바 디지털이 모건 크릭 디지털 주도로 520만 달러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대조적인 두 사례가 있죠. 맞습니다. 뉴바 디지털 구조를 보면 탈중앙화의 이상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미국 SEC에 등록된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무려 16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자산과 연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반면에 과거에 수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탈중앙화 레이어 1 메인넷인 오버 프로토콜은 재정 제약을 이유로 지갑부터 노드까지 모든 인프라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극명한 대비가 현재 자본시장의 냉혹한 기준 변화를 아주 구조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변한 걸까요? 과거 강세장에서는 일단 훌륭한 인프라를 지으면 사용자는 알아서 올 것이다. 이런 믿음 하나로 탈중앙화 메인넷 생태계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막 몰렸잖아요. 네, 기술력 관리 보면 다 투자받던 시절이 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체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운영비, 검증자 보상, 마케팅 비용 이런 막대한 현금 연소율을 견디지 못하면 오버 프로토콜처럼 결국 셧다운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유지 비용을 감당 못한 거군요. 네. 반면에 투자를 크게 유치한 뉴바 디지털의 모델을 보면요.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효율적인 장부 기술만 싹 빌려 썼을 뿐이지 알맹이는 완전히 월스트리트의 방식입니다. 아, 철저한 금융의 방식이네요. 네, 실제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만져지는 현금 흐름이 있고 또 SC라는 확실한 규제 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엑셀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명확성을 제공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기술적 이상주의를 외치던 그 초창기 크립토 신의 화두를 버린 것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네, 뚜렷한 현금 흐름이나 쓰임새 없이 코인 인플레이션으로만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던 레이어 1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규제 당국과 친화적이고 또 실물 경제와 맞닿아 있는 RWA 쪽으로 냉정하게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네요. 네, 자본의 속성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실 자본은 이념을 따르지 않고 이익의 확실성을 따르거든요. 규제 리스크가 극에 다른 현재 시장 상황에서 수백 개의 레이어 1 메인넷들이 과연 어떤 고유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기관들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증명해봐라, 이거죠. 네, 이상적인 탈중앙화 철학만으로는 길고 추운 유동성 가뭄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오버 프로토콜 사태로 딱 증명된 셈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에 지배하는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현실 세계의 실물 자산과 현금 흐름을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RWA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요. 크립토 시장이 그 몽상가들의 실험실에서 냉혹한 금융기관의 실무 테이블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구조적 전환입니다. 네, 몽상가들의 실험실에서 금융기관의 실무 테이블로 넘어갔다. 아주 와닿는 표현입니다. 자, 단기적인 숏 퀴즈로 인한 가격 방어부터 시작해서 국가 단위의 자산 편입 논의, 그리고 법적 주도권 다툼, 마지막으로 RWA로의 생태계 재편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정 참여자들 입장에서 당장의 차트 분석을 넘어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꼭 지켜봐야 할 온체인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조 분말이라고 하죠.
대기 유동성의 지표인 스테이블 코인의 대규모 이동을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이요? 어떤 특이점이 있었나요? 네, 고래 지갑을 추적하는 웨일 얼런트 데이터에 따르면요. 오늘 코인베이스 기관 계정에서 신원 미상의 지갑으로 약 1억 9,498만 달러라는 거액의 USDC가 빠져나갔습니다. 와, 거의 2억 달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반대 방향인 USDC 재무지갑에서 코인베이스 기관 계정으로는 약 1억 1,586만 달러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양방향으로 엄청난 액수가 움직였네요. 네, 덧붙여서 크라켄에서 비트카이넥스로 750개의 비트코인이 이동한 움직임도 함께 포착이 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수억 달러 규모의 USDC 이동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이 시장의 총알이니까요. 네, 정확히 총알이죠. 고래나 기관들이 이 막대한 총알을 거래소 계정 안팎으로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건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임박했을 때 바로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다는 뜻 아닙니까? 네,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물론 기관들이 어떤 자산의 보완이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단순히 커스터디, 그러니까 수탁 지갑을 재배치하는 일상적인 과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갑 정리일 수도 있다. 네네. 하지만 1억 달러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 전용 계정으로 유입되었다는 건요. 언제든 즉각적으로 현물을 매수할 수 있는 유동성이 딱 장전되었음을 의미하거든요. 언제든 쏠 준비가 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짚어본 파생상품 시장의 쇼청산 반작용으로 만들어진 그 가격 지지선 위에서 이 대규모 대기 자금이 현물 매수로 팍 쏟아지는 시점, 혹은 반대로 시장을 관망하면서 그냥 외곽으로 빠져버리는 시점, 이것을 포착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트리거입니다.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섣불리 단기 시세를 예측하기보다는 이 자금들이 실물 자산 편입과 규제라는 이 거시적 톱니바퀴와 맞물려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쏟아지는지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네, 1억 9천만 달러의 그 막대한 총알이 과연 어디로 쏘아질 것인가? 그것이 당장 내일의 차트 색깔을 결정하겠군요. 오늘 우리는 파생상품의 연소 메커니즘을 시작으로 기관의 진입과 규제 당국의 쌉바싸움, 그리고 투명한 현금 흐름을 쫓아서 RWA로 쏠리는 자본의 거대한 이주 현상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네, 아주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네, 여기서 시장 참여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좀 찾아볼 만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누바디지털의 사례처럼 모든 자산이 온체인화되고 중앙은행이 이를 포트폴리오로 편입하며 또 국가규제기관이 규칙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생각해볼 만한 주제네요. 오버 프로토콜처럼 코드로만 유지되려던 이상주의적 네트워크들이 자본의 한계에 부딪혀서 사라진 그 자리에 철저하게 제도화된 RWA만 남게 된다면 10년 뒤 우리가 부르는 디지털 자산은 그저 기존 월스트리트 시스템의 속도와 효율성을 조금 높인 기술적 업데이트 버전에 불과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했을 때 꿈꿨던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가 과연 이 기존 금융권의 완벽한 흡수로 결론날 것인지, 이 시장의 진짜 종착지는 어디일지 투자자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